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와, 여러분 벌써 한 학기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죠. 일단은 우리 지금 법과사의 13강인데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거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실시간 강의할 때 온라인 강의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제 실시간 강의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서 마무리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도 이번 학기는 여러분 실시간 강의로도 좀 만나고 또 현장 강의로도 잠깐 만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만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우리 나와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이제 현장 강의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발표는 또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자 지금 뭐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을지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지금 굉장히 어둡잖아요. 사실 지금 아침이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에 출근할 때도 와 정말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저녁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오늘 지나면 되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 수강하실 때쯤이면 날씨가 좀 많이 춥지 않을까 싶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 강의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발표 준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발표 노동법 관련해가지고 하고 싶은 주제를 어떤 것을 선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다른 분들께서 자유롭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는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법과사회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계속 많은 법들을 해왔고요. 사실 이 과목은 어떻게 보면 법학 입문이나 개론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다루고 싶은 게 많은데 간단하고 중요한 쟁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필요하거나 어떤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해왔어요. 개관을 하면서 사실 노동법은 이제 제 전공이기도 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직장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다못해 근로계약 체결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관리에 관한 부분들도 사실 법적인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또 재밌는 부분도 많아요.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도 많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다룰 수는 없고요. 좀 고민을 했어요. 이슈 위주로 갈까? 아니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법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이해할 때 적어도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관계는 좀 아셔야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법적인 보호를 받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PPT 보고 계시죠? 자, 첫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근로기준법은요, 당연히 근로자와 사용자를 규율하는 법이고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개념은 사실은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볼 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 최근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 근로기준법 안에 있는 포섭되지 않는 근로자라고 하면 사실은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기타 법률, 다른 관계 법률 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 근로기준법 안에 있는 근로자로 포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좌우하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정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나와 있어요. 볼게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죠? 아니 어떤 일을 하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근로자라면 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냐면
임금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생활에 굉장히 기반이 되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직업과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근로자의 정의거든요. 이제 법에서 규정하는. 그렇다면 사용자는 누군가에 관한 건데 뭘 하고 규정하고 있냐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을 때 근로자는요, 그렇지, 뭐 직업의 종류하고 관계없이 돈 벌려고 일하는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뭐 간단한 개념 하에서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용자는 사업자는 누구고 사업 경영 담당자는 누구고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뭐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법원은요, 일단은 근로자를요, 가장 이제 크게 먼저 볼게요. 크게 넓은 범위에서 사용자하고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 종속 관계,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종속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판례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예요. 근로계약 관계는 뭐냐? 그렇다면 근로계약이나 그 실질을 근로계약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약이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따 사례도 볼 건데, 우리가 근로자라고 인정을 한다면 정말 근로기준법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보장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어떤 용역이라든지 기타 다른 형태의 계약으로 체결을 해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럴 때 문제인데, 그렇다면 아니 그분들 실질은 근로자인데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근로자에 관한 그 모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건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을 근로계약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해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종속 관계는 뭐냐면 사용 종속성이 인정되는데 여기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인적 요소가 있고요, 물적인 요소가 있고요, 경제적 요소가 있고 조직적 종속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상세하게 뒤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먼저 볼게요. 자, 근로자를 우리가 먼저 볼게요. 근로자를 보셔야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사용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하시게 되면 보통 근로계약 체결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르바이트 할 때에도 근로계약 체결해야 돼요. 안 하시는 분 너무 많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일단은 근로계약 체결했다라고 하면 내가 근로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가? 이것은 계약의 형태보다는 실질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이름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뭐 설령 용역계약이라든지 다른 프리랜서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의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반드시 일정한 계약 관계는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그 실질이 근로계약으로 평가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형식은 위임계약이다, 도급계약이다 이런 거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이제 맡아가지고 당신이 해주면 내가 당신이 그 일한 대가로 돈을 줄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가 있어요. 뒤에 볼 거고요. 그리고 묵시적 근로계약이 인정되는 경우예요.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저 사용자하고 일한 사람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있다 라고 인정되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법은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서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그 형태나 실질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되면 그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따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이거든요. 사용자는 근로자하고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그분이 사용자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업의 경영 담당자하고 사업주, 그러니까 사업주라면 사용자를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사용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자, 뒷페이지 같이 봅시다. 그렇다면
사용 종속성은 뭔가 어떤 경우에 법원이 근로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다른 형태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라고 인정했는가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2004다 29736 판결인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 판례예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가 혹은 도급계약인지 보다 여기 보시면 그 실질에 있어 라는 말이 있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로자가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근데 종속적인 관계가 뭐지? 어떤 관계가 종속적인 걸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서 법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1번 업무 내용을 일단 사용자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근로자가 아니겠죠. 근로자가 아닌데 이제 어떤 관계에서 그 업무 내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종속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죠. 자, 다음 요건은 뭐냐면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 입사를 할 때에는 10인 이상이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출퇴근이라든지 어떤 그 상벌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임금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징계나 해고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업무상 굉장히 필요한 상세한 규정들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게 좀 이제 필요하고 판단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할 때 그냥 내 맘대로 지시를 받지 않고 뭔가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가 되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뭘 얼마큼 해야 되고 이 일에 있어서는 기계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굉장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것도 고려 요소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부속을 받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라고 해가지고 혹은 여러 가지 거점 근무라고 해서 별도로 다양한 곳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무실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택근무가 더 권장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는 건 사용자잖아요. 이렇게 어떤 업무 장소나 업무 시간, 출퇴근 시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출퇴근 관리하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퇴근,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지정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들을 소유하는 것. 이것도 고려 요소가 되는데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사업이다라고 하면 뭔가 이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본인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회사가 만약에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를 지급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저희 그러니까 밑에 그 고용 변호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변호사님들을 채용을 할 때에도 당연히 업무 장소를 줄 거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 같은 거 필요한 것 당연히 줘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계라든지 어떤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주는지 여부도 굉장한 고려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근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업무 지시 받는 걸 내가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도급이라고 하면 그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내가 또 제3자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뭔가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요건을 모두 갖춘다고 하면 굉장히 쉽게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까지 사실은 그렇게 올 필요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이미 다 근로자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가 인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내가 근로자일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있고 이것들을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일단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건들 더 있거든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일을 했을 때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이윤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초래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고스란히 떠하느냐 아니면 나와 계약을 체결한 이 회사가 그 위험을 부담하고 혹은 이익이 있다면 이익을 고스란히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가, 그러니까 뭔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상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로자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막 이런 거 이렇게 별도로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근로소득세, 근로자일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많은 케이스들이 이게 뭔가 근로계약의 그런 부담을 조금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에는 기본급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 과연 이제 이 분에 관한 근로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다뤄진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그러니까 뭔가 이 근로를 계속 이분과 계속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거든요. 이제 그게 단순한 부업 정도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뭐 학원 강사 케이스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온전히 그러니까 이 학원에 전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재수학원 같은 경우도 특히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재수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분들을 가르치려면 학교하고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가게 되잖아요. 시간 같은 경우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거의 하루 종일 이 학원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프리랜서처럼 단과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학원에 온전히 전속되기보다는 A 학원도 가고 B 학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자유롭게 본인이 강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 학원에 온전히 아니면 이 회사에 온전히 내가 매여가지고 다른 일들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 하더라도 이 학원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려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4대 보험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도 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솔직히 이거 사용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임금 테이블일 수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최저임금 넘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법적인 제약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의도할 때에는 이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겠죠. 이거 사용자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4대 보험 이런 거 가입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사실 뭐 시험에 나오거나 했을 때 저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뭐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 같은 것들이 나오고 기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2005-750888 판결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 법학을 공부할 때요, 원칙하고 예외를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을 명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예외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무조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예요. 그런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뭐 그게 프리랜서든 위임이든 도급이든 어떤 계약의 형태든 간에 실질적으로 아까 굉장히 요건 많았죠. 그 실질적인 요건으로 근로자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근로자가 돼요. 그죠? 이 두 번째예요. 또 다른 세 번째, 이건 뭐냐면 이건 진짜 예외적인 거예요. 앞에는 계약이라도 있었잖아요. 뒤에는 계약조차 없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가 없고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이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이분이 근로자가 맞아,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돼 라고 판단할 때 바로 이런 판단을 해요. 그 판단 기준을 한번 볼게요. 원고용주에게 고용이 되어서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근로계약의 형태가 있고 이제 근로 제공의 형태가 있는데요. 원래 A라는 분한테 근로계약을 A와 B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요. 그래가지고 이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받기로 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의 주체는 A하고 B잖아요. 근데 그 B가요, A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이 A하고 C하고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 C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B가 근로 제공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삼각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A하고 B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B가 A한테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B가 C한테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C, B를 C의 근로자, A의 근로자만이 아니라 이 C, 자기가 직접 일하고 있는 이 C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그죠?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 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왜 B가 C의 근로자가 돼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이 A라는 사람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체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독립성이 없이 그냥 이 C죠, C. A가 이 C, 그러니까 B가 직접 일하고 있는 이 C의 노무 대행기관과 동일한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전혀 없이 사실 A도 C에게 소속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뭐 이런 식으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의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어떤 업무 지시라든지 업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임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B는 사실은 A가 아니라 C에게 종속돼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때이고요.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당연히 C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형식은 A가 B에게 지급을 하는 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근데 사실 보니까 이 돈이요, C에게서 나온 것이고 실질은 그냥 C가 준 돈을 그대로 A가 이렇게 B에게 지급한 형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피고용인과, 그러니까 B하고 C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A는 거의 하는 역할이 없어요. 역할이 없고 그냥 C에게 무조건 지시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뭔가 독자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C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해주는 이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B 역시 C에게 종속되어 있는 관계, 이렇게까지 가야, 그러니까 A가 거의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들, 이제 실질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묵시적 계약 관계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계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사례를 가져왔어요. 이제 밑에 사실관계 좀 나와 있거든요. 무슨 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업 있잖아요. 땡땡 기업. 이 기업이 A예요. A고 피고 회사는 C예요. C. 그죠? 그래서 이 기업하고 피고 회사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소속 근로자, 그러니까 이 무슨 기업이 이제 B하고 근로계약 체결했겠죠.
그런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 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 경영의 독립성 갖추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일개 사업부로서 기능을 하거나 노무 대행 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에요. 전혀 독립성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피고 회사 즉 C죠. C가 원고들, 그러니까 B예요. 이 근로자들 B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을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 조건을 정하였다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직접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 즉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와 C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취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딱 근로자, 노동법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노동법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때 우리 왜 행정법 봤잖아요. 행정법도 여러분들 그 법전을 막 검색해 보시면 행정법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을 통칭해가지고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이제 강학상, 그러니까 강의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노동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검색을 하시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물론 노동법이란 책들은 많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근로관계에 관한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교과서로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책을 만드는데 아무리 법전을 검색해도 노동법은 안 나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그게 근로기준법하고 이제 노조법이라고 부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근로관계에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사관계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처음에 저희가 노동법을 공부할 때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 범위가 달라요.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하고 사용자나 근로자의 어떤 범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근로기준법은요, 아까 보셨듯이 핵심은 근로계약이에요. 그래서 근로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를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거든요. 노조법은 좀 달라요. 이게 노동 3권을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관계라든지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도 다르고 대상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로자가 일단 달라요.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큰 개념은 뭐냐면 노조법상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이렇게 큰 동그라미가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 이 정도 되는 그 부분이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해서 반드시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에요. 노조법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노조법상 근로자는요. 노동 3권을 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이 무조건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고요. 일시적인 실업자라든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일을 할 의사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잠깐 실업한 거예요. 잠깐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이런 분들, 그리고 구직 활동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직장도 알아보고 그리고 뭐 이력서도 쓰고 면접도 보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구직 활동자들도 다 노조법상 근로자로 포섭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어때요? 아직은 뭐 해고를 당했든 본인이 스스로 나오셨든 상관없이 일단은 실업 중인 상태니까, 그리고 이제 구직 막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어떤 회사에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근로계약 체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판례 한번 볼게요. 이거는 2004-29736 판결인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의 판단 기본 원칙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용 종속성 아까 우리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처음에는 개념이 좀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계약직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분들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 안 된다 막 여러 가지 요소들 판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이 갱신, 보통 기간제 계약이 있으면, 근로계약이 있으면 뭐 그게 뭐 1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식으로 하면 갱신을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갱신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 부분에 관한 판단 요소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판결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 판례 본격적으로 볼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라는 것이었는데,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님들 관련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아닌데도 왜 그랬는지 그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보시면은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을 하거나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할 경우에 그 계속 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분들은 이제 방학이 아니죠. 이분들 입시 관련된 전문 강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능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강의라기보단 진학 지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공백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근로계속에 인정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대학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님들이 이제 계약 기간을 2월 중순부터 그해 12월까지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수능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이랬을 때는 12월 1월 이렇게 2달간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계약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결론이 뭐였냐면 대학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님들이 이제 매년 근로계약 체결한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근로시작 일시가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다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근로계약 기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매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가지고 매년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대요. 그렇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자 이게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라고 보아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본 사례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2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쉽게 말한다면 무기계약 근로자예요. 무기계약직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갱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고이고, 해고라면 그 내용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절차상 이제 정당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와 달리 내용상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는 부당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이거는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그 내용이에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실질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 실질에는 뭐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냐, 취업규칙 적용을 받느냐, 혹은 임금 체계가 어떠냐,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뭐 지정을 했고 여기에 근로자가 구속을 받느냐, 그 다음에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져 있느냐, 사대보험 지급을 받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처음이었어요. 자, 두 번째를 같이 볼게요. 두 번째 내용도 중요한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이 앞에 있는 기준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대입이 될 수 있냐면 이 강사님들은요. 출근 시간과 강의 시간 및 강의 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하게 정해진 강의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가 및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정.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계약에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입시학원에서 이제 하루 종일 전속돼서 계시다 보니까 이 일을 할 때에는 당연히 다른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한다든지 학원이 아니라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제한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출근 시간이나 강의 시간, 강의 장소 이런 게 당연히 학원 내부에서 지정이 돼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분들의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한 총 그 강의 시간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를 지급받으셨을 뿐이고,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수강생 수가 막 많아지면은 금액을 많이 받고 수강생 수가 적어지면 금액을 덜 받고 삭감되고 이런 부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비록 그들이 학원 측과 매년 강의 용역 제공 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근로계약 아니죠. 그러니까 강의 용역 제공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에게 그 도급을 주는 것이고 너랑 근로계약 체결하는 건 아니야 라는 취지의 이제 계약이거든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이제 그
사무직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하고는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했대요. 그래서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회사의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분들의 그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근로시간, 임금, 뭐 상여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휴가, 휴게, 상벌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적용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의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시면 강의시간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는 그 보수의 고정급, 기본급이 전혀 없고요. 무조건 강의시간 곱하기 얼마 이렇게 지급을 했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그 기본급이 좀 얼마 있고요. 그죠? 기본급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원천 징수가 아니고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직장에 가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당시에 회사에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간의 어떻게 보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어요. 이처럼 약간 애매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뭐야 이거 보니까 뭐 이 부분은 아니잖아. 이런 게 판례예요. 이런 게 법원으로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합의하거나 계약을 잘 체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구체적으로 법리와 사실관계를 모두 봐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세 번째 봅시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같은 업무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계속 재수 관련된, 이제 대학 입시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에는 당연하게 그 시험에 관한 부분들의 업무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 아까 2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1월 이렇게는 계약 체결 안 했었죠.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나머지 근로계약 기간이 기니까.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이제 우리가 계절마다 잠깐 뭐 이렇게 농한기라고 해서 왜 예를 들면 농업을 할 때에도 도저히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잠깐 쉬시는 기간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렇게 좀 계절적 요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업무처럼 뭔가 방학 같은 기간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수업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업무의 성격상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업무 성격에 기인하거나 혹은 이런 거 대기 기간이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업무를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혹은 업무를 너무 오래 하면 우리가 왜 안식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안식월을 주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럴 때 뭐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근로계약 종료되는 게 아니고 잠깐 쉬고 와라고 오히려 회사가 되게 은혜적으로, 우리가 은혜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법적인 용어로. 호의적, 은혜적, 호혜적으로 주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 끝났어, 그러니까 이 기간은 전혀 근로자가 아니야라고 보면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근로관계 계속성을 유지한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어요. 굉장히 타당한 거죠. 그래서 이 강사님들이 매년 계약 기간을 6월 중순경부터 그해 11월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계약 기간이 아닌 기간에 강사들이 수능 시험 문제 풀이를 한다거나 논술 강의를 한다거나, 이제 입시니까 그죠, 너무 중요하겠죠. 혹은 대학 지원자나 합격자를 파악하거나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라면은 담임 선생님께서 보통 해주시거나 진학지도 하시는 선생님께서 해주시게 되잖아요. 이분들은 졸업을 하셔가지고 그게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학원 선생님들께서 이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 친구는 이번에 어디를 갈 수 있겠다, 어디 지원하면 좀 유리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지도를 할 거고, 그리고 지원을 했을 때 합격하거나 불합격하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게 다 업무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계약 기간이 아닌 기간도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그리고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기간. 그쵸. 그러니까 사실 강의를 할 때요, 당연히 뭐 저도 그렇고 이것들을 보지 않고 준비 없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의 전달도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강의안을 만든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연구기관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라고 본 사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의 근로 제공 기간 있죠. 이분들이 일하신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보면 짧게는 10년. 우리가 어떤 일을 10년 동안 한다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경력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지나면 이직을 할지 여기에 계속 있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무려 3번이나 거치신 거죠. 3번이나 거치시고 10년 동안 이 짧은 분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하셨고 길게는 15년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요즘도 그런 표현 쓰나? 청춘을 바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10년 15년이라고 해서 뭐 이 회사에 뼈를 묻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이 회사에서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1994년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야 이제 근로계약이라든지 근로기간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법도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근로계약을 웬만하면 다 체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그러니까 뭐 근로계약 기간 딱 정해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위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계약 형태도 뭐 도급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형태로 많이 바뀌게 돼요. 그 시점인데요. 그 후로는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계약의 형식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 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을 계속 그냥 꾸준히 똑같이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용역계약으로 바뀐 다음에도 반복 체결된 게 6번 내지 7번에 이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다른 이유 없이 연령이 60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자, 약간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그럴 뿐 근무 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의 갱신 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회사에 정년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이유일 수 있어요. 물론 정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변함없기 때문에 보통은 촉탁직이라든지 계약직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의 노하우라든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이분들이 60세가 넘으니까 타당한 이유도 없이 당신 60세를 넘었으니까 그만하죠, 이렇게 통보한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뭔가 이제 그 이후의 삶에 관한 것들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소가 제기가 된 거죠. 그랬을 때 법원은 이 아무리 봐도 계약의 형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내부 사정이라든지 실질적인 것들을 보니 근로자가 맞네 라고 인정을 줬다는 거예요. 이 사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일부러 제가 쭉 가져왔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그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 쭉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그 부분 보시고요. 그 뒤에 보면 사실관계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강의를 하셨던 거예요. 1985년
가장 이제 먼저 하신 분이, 그 뒤에 하신 분은 91년부터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99년 12월 내지 2001년 2월까지는 종합반 강사로서 수강생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원고, 그러니까 이 근로자분들 여러분 계셨는데, 원고들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는 그 기간 중 한두 해, 1, 2년 내지는 5년가량을 제외하고는 담임 선생님 계속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의만 하는 것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바쁘고 일이 많은데, 고3 담임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담임인데. 그리고 이 아이들에 관한 여러 가지 학업 성취도라든지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본 이후에도 어떤 곳에 진학할 것인지에 대한 진학 지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들은 매년 2월 중순부터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11월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어지는 10교시의 강의 시간 중에서 하루에 4, 5교시, 1개월에 100시간 내지 110시간의 강의를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잖아요. 9시부터 7시까지예요. 그러니까 10교시가 있는데 여기서 4, 5시간은 무조건 강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0시간, 110시간 강의는 사실 적은 시간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거든요. 이만큼의 강의를 했고 시간당 28,000원 내지는 3만원으로 계산된 월 300만원 정도의 강의료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이 끝난 후, 그러니까 11월부터 2월까지는 개강 전, 그러니까 2월에 개강을 하니까 그 시간 전까지는 강의를 안 하고 좀 쉬셔야 되니까 이분들도 강의를 하지 않고 강사료도 받지 않았어요. 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국어 강의를 맡은 원고사, 그러니까 한 분 정도는 11월 20일경부터 12월 말까지 논술 강의를 하고 이에 따른 강사료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계속 논술에 관한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학원의 일과를 쫙 봤더니 아침 8시 반에 열리는 교직원 조례가 있대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냥 그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강의 시간에 왔다 가면 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를 매일 했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8시 반. 그러면 이거 딱 봐도 근로자 아닌가요? 조례가 있다라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원고들 중 학급 담임을 맡은 강사는 8시까지 학원에 나와서 수강생들의 아침 자습과 방송 수업을 감독을 하다가 8시 반에 조례에 참석을 하고, 자, 그죠? 담임 맡은 분들은 더 일찍 나오셨다는 거고요. 담임을 맡지 않은 강사는 자신이 할 첫 강의 시작 전까지 학원에 나와 맡은 강의의 마지막 시간인 5시 내지는 7시까지 강의를 하고 퇴근했어요. 당연히 다른 데 아무 데도 갈 수 없겠죠. 그리고 담임을 맡은 원고들은 순번을 정하여 한 달에 몇 차례 수강생들의 저녁 자습을 감독한 후 퇴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들은 강의가 없는 자유시간에는 대부분 다음 강의에 대비한 휴식이나 교재 연구 등의 시간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학원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강의를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도 그냥 학교 시스템을 생각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1교시하고 3교시, 4교시, 5교시 뭐 이렇게 강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2교시 1시간 비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강의가 연속으로 있으면 굉장히 목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쉴 시간도 필요한 거고요. 식사 시간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강의를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다만 특정 요일 오전 혹은 오후에 강의가 없도록 조정하는 것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담인데 제가 이제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잘 쉬지 못하고 이제 거의 주말에도 잘 못 쉬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있으니까 저희 대표님께서 전병 그러지 말고 뭐 하루에 요일을 정해가지고 아예 오프를 정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요일 오전 아니면 뭐 목요일 오후 막 이런 식으로 하루에 반나절 정도는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쉬어야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좀 요즘에 휴식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진짜 그래야 되나? 약간 고민하고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분들도 계속 일하고 말하시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서서 보통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다리나 이런 거 허리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거든요. 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라면 하루에 반나절 정도는 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른 데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그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피고 학원에서 강의할 교재는 강사들이 복수의 교재를 학원 측에 추천을 하면 학원이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사들이 강의를 할 때에는 무조건 본인이 다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추천을 했을 때 학원이 딱 보고 올해는 이 교재가 되게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이 과목은 여기서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 교재가 정말로 정리가 잘 돼 있구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굉장히 전달을 잘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수업에 적합하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학원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내용 자체도 학원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담임을 맡은 강사들의 경우에는요, 자신들이 맡은 강의 외에 아침 교직원 조례 등에서 전달받은 단순 사무, 행정사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적인 일로서 아침 자습, 방송 수업 감독, 저녁 자습 감독, 수강생 조례 주제, 전달사항 통보, 등록금 통지서, 모의고사 성적표 배부, 수강생들의 외출증, 조퇴증 등의 작성 발급, 결석 지각 조퇴, 외출학생 학부모 통보. 와, 이거 진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강의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진짜 학교처럼 하는 거예요. 학교처럼. 외출증, 조퇴증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학생이 결석하거나 지각하거나 아파서 조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학부모한테 통보도 해야 되고요. 개별 상담도 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시니까 상담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 보면 놀 수 없잖아요. 시험 감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능 시험 후 대학 지원 상황 파악 보고, 합격자 현황 파악 보고 등 그때그때 학원 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것들, 담임 강사들에게 맡긴 업무를 처리하였고요. 근데 이런 일을 한 대가로 사실 수당은 너무 적긴 해요. 이제 30만 원 정도인 거죠. 어쨌든 이런 것도 추가로 지급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을 맡지 않은 강사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모의고사 감독과 같은 행정적인 업무를 추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원의 어떤 업무 지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것이고요. 원고들은 위 학원에서 처음 강사로 일할 때에는 특별히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고요.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이 어때요? 근로소득세 납부했다라는 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로자 지위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이 사업장으로 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4년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초부터는 학원 측의 방침을 바꾸어서 매년 강사들과 강의 용역 제공 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요. 강사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의료보험 가입했던 것을 지역의료보험, 즉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리고 강사들의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거예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여러 가지 뭐 업무 지시라든지 업무 내용이라든지 근로 장소라든지 정말 많은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7번의 약점이잖아요. 근로자로 인정 안 될 수 있는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사용 종속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장에 보시면 매년 강의 용역 제공 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가 작성이 됐고요. 그 계약서에는 수강생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강의 용역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즉 이제 그 선생님 입장에서 10명이 되지 않으면 나 강의 안 할래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계약서에 작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 강의를 나가더라도 학원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뭐 당신 나가려면 나가, 다른 학원에 가서 강의해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게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돼 있고 고정급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그 컴마 뒤에 보시면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그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 이 계약서에는 실질적인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헌에 불과하다라고 보고요. 또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다. 왜냐면 사용자가 처음에는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면서 근데 선생님 싫으면 뭐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대표님 그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해주지 않으면 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사용자가 정한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그 갱신 관련된 부분인데요. 2번 볼게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계약 혹시 체결하면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을 먼저 아세요. 이게 원칙인데요. 근로계약 기간이요. 1년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1년이 경과되면요. 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간 종료로 끝나버려요. 기간이 갱신되지 않으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단기 근로계약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아까처럼 같은 내용의 업무를 같은 기간 동안 계속하면서도 이 계약이요 6번, 7번 계속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계약상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근로계약 갱신했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가 된다라는 취지예요. 아까 봤듯이 뭐 10년, 15년 했던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게 계약은 이렇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았구나. 그럼 당신들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라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판례 하나를 좀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근로자성에 관한 것들은 워낙 문제가 많고 최근에도 사실 다수의 이제 이런 계약들이 체결이 되고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질의도 많고요. 판결이나 이런 분쟁도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자인가 아닌가는 그 노동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근로자에 관한 부분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존 했던 것처럼 실시간 강의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발표 준비하시는 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때까지에 관한 사항은 또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굉장히 춥대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